저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함께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리 감독입니다. 오늘 앤트맨이 아니라 슬램덩크가 아니라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얘기 나눠요. 영화를 보시고 지금 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오늘 영화를 처음 이 자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여러 번 영화를 반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에 대한 감상을 조금 정리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떠올려 주시면 이따가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지금 이 시간보다 극장 밖을 나가셔서 각자의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머릿속에 좀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희는 어떤 아이였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짙어지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 전에는 뭐 시스템의 부품 말하자면 아니면 뭐 콜 몇 건 받은 사람, 센터에서 이번 달 몇 등 했던 직원으로 좀 수치적으로 소희를 바라봤다면 이 영화 이후에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제야 소희를 조금 바라보게 되죠. 다음 소희는 소희를 둘러쌌던 현실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곁에 서야 하는 어른들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유진의 캐릭터가 판타지가 아니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지향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점 먼저 몇 가지 짚어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구성이 독특하다고 아마 가장 먼저 느끼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영화를 상상하실 때 소희와 유진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유진의 시점에서 플래시백으로 과거를 따라가는 이야기일까? 여러 가지 상상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보신 것과 같이 영화가 아주 확실하게 어떤 숫자로 표시하진 않지만 느슨하게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소희에서 유진으로 시점이 넘어가는 영화이고 소희의 자취를 유진이 말하자면 더듬어 올라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감독님께 이야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신 구성인지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던 그때 사실은 그냥 단지 이 사건만 알게 된 게 아니었고요. 이런 현장 실습이라는 형태로 아이들이 일을 하고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또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에서 훨씬 늦게 알았던 것도 좀 유효하게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2017년 초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됐었고 저는 사실은 뉴스로 그것들을 접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되게 좀 거리가 멀고 어떤 개별적인 불행한 사건이라고만 어렴풋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화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가다 보니 이거는 그 반복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소희라는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희라는 아이의 죽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객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왜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 형사 유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유진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구성에서 각자의 감상이 다르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동시간대에 두 사람이 접촉하는, 물론 만나는 장면도 짧게 있지만 접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구성이 너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진이 짚어나가는 소희의 행적은 이미 다 지나가버린, 놓쳐버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 자체가 우리가 이미 다 늦었다, 다 이 아이를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라는 것을 너무 뼈아프게 떠오르는 방식의 만들기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미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 역시 들었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 구체적인 모티브가 된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마음 아프게 부를 만한 많은 죽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을 아주 강력한 모티브로 이 영화가 하고 있죠. 그런데 영화 초반에 소희가 사인하는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그 연도가 201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조금 더 영화의 시간 현재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가슴 아프게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2016년으로 영화의 시간을 특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그 사건 자체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게 크고요. 그리고 그 시간의 간극, 2016년이라는 시간과 지금 올해는 2023년이 되었는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하고 있다는 이런 시간감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데 이 2016년 말이라는 그 시대 배경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살려서 영화 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김시은 배우님은 본인이 찍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유진이 소희의 사건을 추적해가는 그 과정의 부분을 영화로 관객으로서 마주하신 거잖아요. 그 뒷부분을 처음 보셨을 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부터 소희 감독님한테요. 소희랑 유진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소희가 만약에 컸으면 꿈을 가졌더라면 뭐 유진과 같은 형사를 꿈꿨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제가 딱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도 소희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소희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진과 같은 형사는 감독님이 그때 공부를 못해서 형사는 못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너무하네요. 아니라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지금 유진을 보면서 소희가 만약에 그대로 자랐으면 유진과 같이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할 말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소희와 유진이 좀 닮은 사람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맞붙은 장면들을 일부러 영화가 구성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인데요. 아주 간단하게는 춤을 추는 사람이죠, 둘 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의 입에 주먹을 날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기질적으로 닮아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도적인 암시들을 영화가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두 사람의 온도는 좀 교차가 되죠. 소희는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건조하고 슬프게 변해가는 캐릭터라면 유진은 반대죠. 버석한 상태로 사람이 시작을 해서 조금씩 피가 도는 느낌의 어떤 교차점을 서로 지나는 듯한 연출이 있는데 감독님 처음에 이야기를 쓰실 때부터 이 두 사람을 기질적으로 조금 닮은 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좀 교차하는 온도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고요. 공부를 못해서 못했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있는 게 그중에 유진은 이제 엘리트 경찰대를 졸업한 엘리트 경찰이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 경찰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인물은 또 그래서는 또 안 되고 많은 면에 있어서는 소희는 소희대로 그 또래 아이들의 굉장히 평범한 모습을 최대한 좀 형상화하려고 노력한 게 있고요. 굉장히 개성 넘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확실하고 뭔가 하여튼 자기 성격이 확실한 그런 그 또래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렸던 거고 유진도 어떻게 보면
이 소희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우리들 모두가 느낄 법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느껴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춤을 춘다던가 이제 그런 면들은 영화적으로 좀 제가 그런 건 있죠. 춤에 대한 얘기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따 다른 질문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감독님께서 직접 인물을 쓰시고 극까지 연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 인물을 쓸 때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내가 만약에 정주리 감독이고 이 이야기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썼다면 제가 인물에게 배분한 감정과 태도가 조금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소희에게 어떤 이입을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이입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좀 아프게 생각한 어떤 대상의 느낌으로 거리를 조금 두면서 인물을 썼을 것 같고, 유진에게는 나를 좀 되게 많이 투영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만 내가 유진이라면 주먹도 날릴 거야. 내가 유진이라면 너희 똑바로 해라고 말을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소희와 유진을 쓰는 감독의 입장 혹은 이입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각 인물을 창조하고 쓰시면서는 어떠셨나요? 네, 거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짜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소희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고요. 그 거리가 뭐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인물을, 그래서 저도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렸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관객분들도 예를 들어 소희의 감정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입을 하신다거나 정확하게 공감을 하신다거나 라기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놓쳐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길 바랬어요. 이 장면을 연출할 때나 그걸 전개시킬 때나 그렇게 어느 정도 계속 거리를 두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았고, 그런 상태라야지 이미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소희는 놓쳐버렸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된 그 어떤 부재함을 갖고 이 유진과 함께 다시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제서야 이제 유진에게 관객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거를 다시 되짚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생겼던 가장 작은 변화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하루에도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에 연락을 막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의 어떤 윤리적인 마지노선상 그냥 뚝 끊거나 왜 전화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적어도 죄송합니다까지 하고는 끊는 게 어떤 저의 윤리적인 노선이었다면, 이 영화를 본 뒤에는 일단 첫 마디를 다 듣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드럽게 끊는 방식을 저도 모르게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직접 쓰시고 출연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영화를 만들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 영화를 만든 이후에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두 분에게 개인적으로 생긴 변화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는 뭔가 상당한 분과 연결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영화를 이제 찍고 난 이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분들도 이분들의 일을 하는 거고,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뭔가 바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끊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뭔가 방법들을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조금은 더. 저 기자님이랑 거의 똑같고요. 일단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 이런 게 느껴지면 죄송합니다, 네, 바빠서 끊겠습니다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너무나 적절한 정보나 도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너무 고맙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꼭 말을 하고 네, 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고맙다고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소희가 받는 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현실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 극화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 통화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단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걸 본인도 물론 많이 화가 난 상황이긴 했지만 여러 번 그 내선 콜이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형태가 있고, 성추행을 하는 형태가 있고, 이것도 뭐 비일비재한 사건이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콜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이걸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는 그 부모의 너무 마음에 공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쳤던 생각은 아마도 정주리 감독이 이것을 영화로 옮기면서 차마 옮길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내용들이 아주 많았겠구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콜들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사례들을 꼽는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제시해줘야 될 어떤 사례들이 있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시면서 좀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영화로는 참 옮길 수 없을 만한 어떤 이야기들도 충분히 많이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한 게 아니라서요.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집을 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취재를 하시고 그 당사자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시고 하셨던 기자분들이나 저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고충을 느끼셨겠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취재하신 것들을 말하자면 한 단계 걸러진 상태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영화 속에 소개된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어떤 부분은 이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에서 온 것도 있지만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경우들, 예를 들어 이런 성희롱 장면 같은 이런 콜 내용은 순전히 제가 상상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나 쉽게 상상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실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서늘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해서 쓰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상상이지만 않을 거라는 어떤 감각으로 쓰고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게 느낀다는 점이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슬픈 비극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소희를 보면서 각자 떠올리시는 마음 아픈 생각들이 많으셨겠지만 제가 이 영화 이후에 많은 잔상이 남았던 것은 말하지 않는 소희의 순간들이었어요. 물론 소희는 자신의 생각을 여러 번 어필하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고 얼굴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멈칫하는 소희도 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소희도 있고 그냥 서 있는 소희도 있고 주저하는 소희도 있고 귀를 막는 소희도 있죠. 말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이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배우한테는 이게 되게 버거운 순간들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어떤 대사를 하지 않고 얼굴로, 그리고 뭔가 말하지 않는데 말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 순간들이 배우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말하지 않는 소희의 순간들 연기하실 때의 마음도 궁금해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연기는 그냥 딱히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마음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소희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표정들이었고, 소희가 전에 겪었던 일들을 그냥 상황적으로 소희를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보시는 장면들의 그런 표정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이라면 거기서 조금 더 감성적이 될 수도 있고 네. 눈물부터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소희로서가 아니고 김시은 개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순간들도 있었나요? 네, 제가 눈물이 터진 순간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콜센터에서 이렇게 귀를 막았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런 소리가 다 들릴 때 숨이 너무 턱 막히더라고요. 약간 뭐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PTSD 오는 것처럼 그런 순간에 눈물이 났는데 감독님은 울면 안 된다 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뭔가 김시은으로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성추행을 당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듣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불쾌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눈물이 났는데 소희는 하지만 눈물을 막 후반에 흘리는 친구가 아니니까 그때 소희로서는 조금 참아야 했었고, 또 부모님한테 본 것 이제 차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나 일 그만두면 안 돼? 그 장면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서 감독님이 시은아 지금 슬퍼? 눈물이 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후로는 그래도 너는 현장에서만 소희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저와 소희를 조금씩 분리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 힘들지 않았냐, 뭐 소희로서 지내면서 뭐 계속 소희가 생각나고 그럴 텐데 뭐 괜찮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괜찮아요. 현장에서 소희로서 계셨기 때문에 김시은 배우가 연기한 소희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는 김시은 씨를 김시은 씨라고 부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소희라는 이름이 너무 붙어서 이름이 자꾸 그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김시은 배우를 다음 소희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소희로 생각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지만 김시은 배우를 만나기 전에 정주리 감독의 상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소희의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어떤 느낌의 사람을 떠올리셨을지, 아니면 누군가 역할을 맡기 전에는 그 인물의 인상을 상상으로라도 특정을 좀 하지 않는 편이실지 궁금하고요. 사실 막연히 떠올린 누군가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딱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없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사람은 있었고, 딱히 뭐 어떨 것이다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캐스팅 진행하는 이 초반에 사실은 유진 역의 배두나 배우를 캐스팅한 직후에 이제 이 김시은 배우를 처음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주 초반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 김시은 배우가 사무실에 왔고 몇 마디 나누다가 그날 이렇게 캐스팅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타게 찾고 있던 소희를 도저히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막 찾고 있다가 탁 마주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찾아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배우를 만났고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앞에서 그냥 소희를 김시은이라는 친구가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되게 잘 알아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는지는 두 분의 화목함을 위해서 비밀에 감추는 것으로. 근데 아까 제가 소희의 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에서 감독의 어떤 분명한 의지처럼 느낀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검이 된 소희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감독의 의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번 이 장면이 진짜 반복이 되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클리셰를 생각해보면 흰천을 걷어보는 사람에게 포커싱이 보통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은 그냥 죽어있다 정도의 느낌만 주고 사실 얼굴을 그렇게 특정해서 아주 가까이서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주검이 된 소희의 얼굴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 번 보여줍니다. 이거는 감독의 의지일 것이다. 분명히 이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들에 대한 감독님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편집을
편집 정도 마친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 영화를 이 편집본을 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부 말하자면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의 사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사체를 이제 확인한 오유진 경감과 이 주변에 이제 경찰 이렇게 멀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넘게 본 주인공이 여기 죽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있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연출자에게 묻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그 소희가 죽고 나서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죽어있는 인물로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들어진 영화를 다시 보면서 물론 이제 촬영할 때도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뭔가 감정을 불어넣거나 뭔가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거나 하는 거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마치 박제된 것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피하지 않고 바라보려는 그것이 어떤 감독의 의도였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었든 분명한 어떤 목격의 힘 같은 게 있는 숏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소희가 그렇게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그때 소희의 그 너무 차디찰 것 같은 그 발에 슈퍼에서 맥주 2병을 마실 때 아주 가늘게 빛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중에야 그 빛이 대체 소희한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빛은 보통 영화에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걸 보면 진짜 무슨 도ματ줄 잡는 심정으로 주인공이 다시 힘을 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소희는 그 빛을 본 다음에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선택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선택이 아니죠. 밀려 떨어진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빛이 뭐였을까? 배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면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더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소희한테는? 빛은 딱 뭔가 딱 소희가 느꼈을 때 그때 진짜 되게 많은 감정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관객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그냥 소희로서 느꼈던 그때 뭔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따뜻한 희망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막 오래도록 막 따뜻한 희망이고 내가 이 빛을 봄으로써 뭔가 다시 다음으로 나아가보자 막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는 무기력한 상태였고 근데 힘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하게 빛이 내 발에 들어왔고 딱 그 맨발로 있었지만 별로 춥다는 느낌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빛이 들어왔으니까 좀 따뜻하기는 하네 하고 봤는데 빛이 있고 그 빛을 한번 따라가 봤고 그때 이후로 그렇게 해서 막 빛이 막 엄청나게 희망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빛을 따라서 나갔는데 그게 끝이었고요. 빛은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 보니까 저수지가 있었고 저수지를 보니까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빠져들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홀렸다라는 기분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때 계획적으로 난 이날 자살을 해야겠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소희한테 아주 차곡차곡 모멸감, 뭐 본인의 어떤 존재의 먼지 같은 하찮은 이런 기분들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어서 이런 결말로 갔구나를 이해하게 만들지 이게 소희에게 어떤 폭발점이 됐구나, 이게 트리거가 됐구나 하는 어떤 특정한 장면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역시 감독이 만든 사려 깊은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영화의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소위 이후에 남겨진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유진의 방식인데요. 소희의 친구들을 이후에 유진이 만나죠. 그래서 두 번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드는데요. 그 병원에 데려다주고 과일 봉지를 주죠. 어쩌면 소희에게 하고 싶었을 그 행동을 하는 것이고, 태준을 만났을 때는 경찰한테는 말해도 돼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미처 만나지 못했던 소희 말고 그 주변 아이들을 유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영화가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이 작품의 중요한 목표였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공이 이어주는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이 소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어쩌면 다음 소희가 당장의 다음 소희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기도 했고, 유진은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인지를 못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찾아가고 자연스럽게 그 인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정인이란 친구, 그 콜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단지 이 소희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 학교와 뭔가 더 깊고 더 오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된 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례차례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다가 마지막에 그 태준이라는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유진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순간이 왔을 거라고 봤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장면을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장면을 그릴 때 이 제목을 떠올린 거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까지 만나고 나서 아, 진짜 굉장히 시급한 문제구나, 정말로 당장의 다음 소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리고 금액적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희는 춤을 추죠. 되게 활력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유진도 아주 썩 재능이 있는 사람 같진 않지만 열심히 춤을 추는 인물은 멜리나 씨가 안경도 이런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서 그들이 춤으로 약간의 어떤 연결을 갖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게 춤을 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소희는 말하자면 자기만의 성취를 하잖아요. 안 됐던 동작을 하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카메라를 걸어오는데,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작은 성취감이었기 때문에 그 소희의 마지막 모습이 유진에게 훨씬 와닿았겠구나라는 어떤 감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감흥이 떠오르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엔딩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 역시 직감적으로 떠오른 마지막 엔딩인지, 그 둘을 영상과 그 바라보는 사람으로 마무리 짓게 되기까지의 고민의 과정들 궁금합니다. 네, 아주 처음에 이 영화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그 아주 처음에 떠오른 오프닝과 엔딩이었습니다. 이 형태 그대로 있고요. 초기에 그 시놉시스 혹은 뭐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명확하게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춤을 추는 아이로 이 소희라는 인물을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아주 처음부터. 그리고 그 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언제 완성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완성했던 모습으로 끝내야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작은 핸드폰 화면 안에 담겨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은 유진이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야겠다 했습니다. 잘 만든 영화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과 끝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영화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올해도 기억에 남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일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쪽 뒤쪽에 계신 관객분께 가장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부과되는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김시훈 배우님 춤 실력이 원래 춤 실력이신지 아니면 영화를 위해서 연습을 하신 건지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해요. 잘 추세요. 진짜요. 제가 춤을 한 달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춤 장면을 좀 늦게 찍었어요. 거의 후반부에 찍어서 중간중간에 틈틈이 연습을 하면서 찍었어요. 제가 한 달, 거의 한 총 3달 정도 연습을 한 건데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연습을 한 거였고요. 이제 소희만의 뭔가 소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이제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2개를 넘게 쓰면 극장 안에 하울링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저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1부에서 소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살짝 2부보다 좀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20살이 됐고 얼마 전까지 고3 생활을 보냈고 그래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소희한테 정말 너무 많이 몰입을 해서 계속 1부 내내 그냥 계속 공감하면서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 번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지금이 이제 4번째인데 서서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소희라는 인물을 좀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 점점 더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시선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희 발 밑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깊게 공감을 많이 했고 똑같이 여러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배두나 배우님 발 위로 빛이 들어왔을 때는 감독님께서 어떤 감정을 배우가 느끼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느끼셨어요, 본인은? 그 장면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영화 후반부 쪽으로 가면은 힘이 다 딸려서 그냥 멍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감독님의 의도가. 저는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4번이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은인이십니다. 저는 유진이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 비관 자살로 처음에는 이 사건을 보고 있다가 점차 이제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이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소희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말하자면 전반부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말을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고립되어 가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해한 또 결과라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해한 것과 느끼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무력과 절망감을 이제 그 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느끼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더 이상 어디 가서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찾았던 그 감액집에서
자신의 사실 유진은 모르죠. 소희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발끝으로 떨어지는 그 빛을 봤을 때 어쩌면 소희도 이런 걸 받지 않았을까? 혹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소희가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 라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순간일 거라고 봤어요. 아까 20살 막 돼서 나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어떤 연령대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감흥이 진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감독님과 제가 느낀 이 소희를 이해하고 싶은 거리감이라는 것은 이 소희를 뭐 이해할 수 없었다는 느낌이라기보다 아무래도 감독님과 저는 어른에 가까운 나이죠,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죄책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아이의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켜주지 못했던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 이 아이 손을 잡아주지 못한 사람으로 본인을 특정하고 영화를 보게 되는 세대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연령대가 조금 올라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반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희와 비슷한 또래 관객분들이 보는 느낌과 그 조금 나이 차이가 나는 세대가 보는 이 영화에 대한 감각이 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윗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죄책감에 가까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4번 보신 관객분 정말 감독님 표현들을 의미되시고요. 빛에 대한 생각은 5번 보시면 더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관객분께 먼저 마이크 드리고 이쪽으로 드릴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에 소희 핸드폰에 보면 이제 영상만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소희가 이 기억만 가지고 가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그런 소희로만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나?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남긴 이유도 궁금하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뭔가 갖고 나가야 할 몫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영화에 나온 그대로 아이폰이라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고, 그래서 유일하게 다 지우고 마지막 남긴 보신 대로 그런 거겠죠. 이것만 남기고 싶었겠죠. 그런 소희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전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왠지 소희가 이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계속 고초를 겪어온 이 유진을 위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 장면을 그리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진이 위로를 받길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사실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수사의 마지막이니까요. 거기까지 지내오다가 마지막에 그 감정을 어쩌면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분들이 무엇을 갖고 가실지는 관객분들의 것이죠. 저는 이제 다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록 이제 영화가 되어서 허브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 분명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삶이 사라진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신경 쓰고 생각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어쩌면 영화에서는 소희와 유진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소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유진으로 형상화되긴 했지만 이런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하신 이 기자님들이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으니까요. 또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들,
끊임없이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뒤쪽에 계셨던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질문해 주셔서 솔직히 제가 소희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먼저 취업해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공감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일 때문에 그 키보드 타자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고 그냥 힘들어서 그런 적도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나중에 변화가 되잖아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은 이제 너 왜 안 와? 언제 와? 빨리 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돼서 마음 먹먹하게 봤다. 근데 이제 막 한 대 치고 싶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사나 한 대 치고 싶다는데 소희가 너무 시원하게 펀치를 잘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소희 성격을 좀 이제 한 대씩 칠 줄 아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대로 된 표현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라고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고, 네, 거의 오프닝에서부터 치고받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다 하고 안 참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겪게 되는 그 변화, 이때 좀 더 우리가 보기에 더 그 간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팀장님한테 이 주먹을 날리는 그 대목은 사실은 볼 때는 통쾌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이 소희는 하강하게 되니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또 대비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일단은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 네, 마이크를 먼저 드릴게요. 우선 너무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개봉 첫날 메가토크하고 토요일에 라이브로 리톡하고 오늘 거하고 무대기사까지 총 4번의 관람을 했는데요. 힘들면 안 된 줄인가? 일단 저는 작년에 재수 생활을 하고 올해 21살이 된 사람이고 이제 저번 이 시간에 했을 때 빛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항상 그러니까 오늘 저널리스트 분도 그러시고 저번에 장성란 저널리스트 분도 빛을 이게 희망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빛이 들어왔을 때 희망적인 감정을 느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재수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 때 그냥 밝은 낮의 빛이 아니고 그 노을이 져가는 그런 빛이었잖아요. 그런 빛을 볼 때 저는 좀 희망보다는 조금 외로움이 극대화되고 좀 센치해지고 좀 많이 더 힘든 감정이 극대화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시윤 배우님이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 그런 희망적인 측면 말고 이런 외로움이나 센치해지는 감정이 들진 않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빛을 바라볼 때 뭐 그 당시에는 이게 노을의 빛이다 아니면 뭔가 밝은 빛이다 뭔가 떠오르는 빛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단지 빛이다 따뜻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온도가 따뜻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따뜻하다 한번 볼까 해서 봤는데 이런 빛도 있지라는 희망을 살짝 품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뭔가 엄청 희망적으로까진 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이 되었을까요? 네. 저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은 배우님께 한번 지목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손을 드셨네요. 그러면 네, 이게 나이의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니, 어머니지. 그냥 짧은 질문인데 중간에 손목을 긋잖아요. 이제 긋잖아요, 손목을. 근데 그게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일부러 그런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렇게 죽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술김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이러한 내가 힘듦에서 벗어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술에 힘을 빌려서 내가 좀 몽롱한 상태에서 네. 어떻게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는 어린 이야기 하려고 절대로 실수는 아니죠. 실수는 아니고 하지만 뭐 우리 시은 배우가 말했듯이 각 계획적으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어쨌건 정확하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그런 기운들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어린이 관객에게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 영화였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바라게 되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리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질문들을 다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은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즐거웠던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20살 분들 그리고 21살 분 그리고 애기까지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소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음 소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소희가 지금 여기 소희는 없지만 다음 소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조금은 더 괜찮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저와 같은 생각이 조금은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사실은 저는 첫 번째 영화 만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한 분 한 분 관객분들을 볼 때 그 마음들이 너무나 각별합니다.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모두 조심히 안전히 귀가하시고요. 다음 소희 좋은 입소문과